엄마와 장어국. 손정원. 엄마, 나 그거 안 먹는다 했대. 먹지 마라. 얼마나 맛있는데. 엄마 혼자 다 먹을 끼다. 장어국을 끓이겠다며 엄마가 살아있는 장어를 사왔습니다. 평소 몸이 허약한 저를 위해 엄마가 마음 먹고 장어국을 끓이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놀라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엄마가 커다란 냄비 뚜껑을 부여잡고 장어랑 사투 중이었습니다. 엉덩이를 쭉 뒤로 빼고는 고개는 옆으로 돌린 채 냄비 뚜껑을 누르는데 장어 힘이 얼마나 좋은지 결국 장어가 탈출했습니다. 엄마는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미끄러운 장어를 잡으러 쫓아다녔습니다. 결국 장어와의 전쟁은 엄마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맑게 고아진 장어는 국이 되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엄마 혼자 다 먹겠다는 말은 순전히 거짓말이었지요. 정성을 들여 만든 장어국이지만 저는 비릿한 냄새 때문에 먹는 게 곤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안 먹겠다고 떼를 써도 소용없었습니다. 먹지 않으면 학교에 안 보내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 내내 장어국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이후 잔병치레가 많이 줄었습니다. 장어 때문이 아니라 엄마의 정성 덕분에 몸이 좋아진 거지요. 엄마는 평소 비린내에 민감해서 일반 생선도 잘 만지지 못하고 먹지도 않는데 저를 위해 비린내를 몇 시간씩 맡아가며 장어국을 끓인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엄마와 통화할 때면 가끔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내 그때 징그러 죽는 줄 알았다 이가. 지금 말하면 뭐 난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주려 했느냐 물으니 엄마가 그럽니다. 사실 네 가졌을 때 감기가 와 기침을 많이 했다 아이가. 약도 못 먹고 계속 기침을 했는데 그래서 네가 몸이 약한 거 아닌가 해서 그게 미안해서. 저 잘못되라고 엄마가 장어국을 먹인 것도 아닌데 엄마한테 계모 아니냐며 투정 부렸던 어린 날의 철없던 행동이 부끄럽습니다. 정말 엄마의 사랑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너무 큰 빈자리. 박소영. 엄마! 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엄마가 큰아이에게 상한 우유를 먹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가려 했는데 엄마가 굳이 돈을 쓸 필요 있겠느냐며 내가 해주마 해서 집에서 몸조리하던 차였다. 엄마, 우유가 상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하루 종일 내 미역국 끓여주고 작은아이 기저귀 빨래하고 큰아이 보살피느라 바쁘고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가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되어 짜증을 내고 말았다. 그런데 엄마의 행동이 좀 이상했다. 여름이라 우유병의 우유는 몇 시간만 지나도 응고가 되어 육안으로도 구분되기 때문이다. 다음 날 남편과 함께 병원에 모시고 가니 치매란다. 나는 엄마도 걱정이 되었지만 두 아이를 보살피며 모실 여력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아빠가 엄마를 살펴주고 언니가 회사에서 퇴근한 후에 보살펴드렸다. 가족들의 병간 후에 엄마가 점차 나아지는 듯 했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니 나는 엄마의 병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졌다. 어느 날 엄마가 전화해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집에 들르라 했다. 그런데 난 그 말을 외면했다. 아이 어린이집에서 가족여행 숙제가 있었다.
딱 한 달간만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엄마도 눈치챘는지 몇 번 전화하고는 멈췄다. 그런데 한 달이 안 되어 아빠에게 엄마가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은 거다. 3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넘기더니 오늘 떠날 것 같단다. 아빠의 말처럼 엄마는 그렇게 눈을 감으셨다. 엄마를 보내고 친정집 뒷정리를 하며 냉장고를 열었는데 검정 봉지로 꽉 차 있었다. 꺼내보니 해산물이었다. 다 드시고 가시지 왜 아껴 쓸까 하니 언니가 그런다. 그거 네 줄라고 싸놓은 거 아이가? 특히 걔는 손도 못 대게 했다. 순간 엄마에 대한 죄송함과 죄책감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 울고 말았다. 정신이 온전치 못해도 맛있는 것을 보면 자식 먼저 생각하는 엄마. 애달픈 엄마의 삶에 그 큰 빈자리에 가슴이 무너진다. 아들을 통해 정숙자. 중학생인 두 아들은 신체 조건이 좀 다릅니다. 큰아이는 몸집이 좋고 작은아이는 좀 왜소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보이는 것과 다르게 작은아이는 감기 한 번 잘 안 걸리는데 큰아이는 어릴 때부터 잔병 치레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버릇처럼 큰아이의 몸 상태를 체크합니다. 며칠 전 학교를 다녀온 큰아이가 낮잠을 자다 일어나더니 눈이 부시다며 모든 공간의 전등을 다 끄는 겁니다. 이런 행동이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시력이 안 좋아 안경을 썼던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안경을 쓰지 않으려 했고 맨눈으로 지낸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아들 눈에 이상이 생긴 듯 했습니다. 너 아무래도 눈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 병원에 가보자.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 내 눈은 아무 이상 없어. 네가 자꾸 눈이 부시다 하니까 그렇지. 그냥 있다가 더 심각해지면 어떡해. 저도 모르게 소리가 커졌습니다. 늘 몸이 약한 아들이 걱정돼 한 말인데 엄마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하니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과 저는 옥신각신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다 보니 대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몰라주는 아들에게 서운함을 내색한 후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서운한지 눈물까지 흐르더군요. 잠시 후 아들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순간 아들에게서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저를 걱정해 주신 하늘 어머니 말씀에 아멘 하며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며 어머니께서 가슴 아파하는 건 개념치 않았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제 모난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아멘 하며 따르겠습니다. 모두 저를 걱정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엄마의 손가락. 유수진. 제가 어릴 때 엄마는 전자회사에 다녔습니다. 저희 3남매는 늘 단칸방집에 앉아 엄마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이면 집은 어린 동생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일하러 나가는 엄마를 따라가게 놀아 붙들었거든요.
저희가 모두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느 날, 엄마가 손가락에 큰 붕대를 감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분들이 이것저것 맛있는 것을 사들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집에 있고 또 맛있는 먹을거리가 있어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을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붕대를 푼 날 알게 됐습니다. 엄마의 한 손가락이 새끼손가락보다 짧아져 있다는 것을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기계의 손가락 2마디가 잘린 거였습니다. 당시 저는 엄마의 아픔은 생각지 않고 더 초라해진 엄마가 보기 싫었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때는 회사 옷을 그대로 입고 온 엄마에게 빨리 돌아가라고까지 했습니다. 잔뜩 멋을 내고 온 친구들의 엄마와 비교되었으니까요. 엄마의 아픔을 이해한 건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시골 외갓집에 간 저는 넓은 시골집과 풍경이 신기해 동생과 숨바꼭질을 하며 뛰놀았습니다. 술래인 동생을 피해 부엌으로 숨어 들어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진 겁니다. 손가락이 꽉 끼는 느낌이 들었는데 뭔가 큰 쇳덩어리였습니다. 너무 아파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족들이 온 후에야 쥐덫에 손가락이 낀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바로 저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의사를 만나자 손가락이 잘린 건 아니죠? 괜찮은 거죠? 하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며칠 후에는 아물 거라 했지만 엄마는 몇 번이고 반복해 물었습니다. 잘 치료된 거 맞죠?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모든 치료된 것이 거 성가시고 맞죠? 불편했습니다. 아이고, 네. 그제야 엄마의 손가락이 보였습니다. 창피하게만 생각했던 엄마의 손가락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는 아픈 손가락으로 밥을 하고 제 머리를 빗겨주고 일까지 했거든요. 그동안 엄마 참 많이 불편했겠다. 엄만 괜찮아. 네가 창피했지? 엄만 너희들 손가락이 다 예쁘게 생겨서 감사해.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당신 아픈 것은 내색할 수도 없었던 엄마. 엄마의 그 시린 세월과 고통을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 또 죄송합니다. 엄마를 부끄러워한 죄. 전재원.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붕어빵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런데 난 엄마 얼굴에 있는 주근깨 때문에 좀 창피했다. 원아, 엄마 여기 있어. 초등학생 때는 하교 시간에 맞춰 엄마들이 학교로 마중 나왔는데 엄마도 나를 기다리다가 발견하면 손을 번쩍 들고 흔들면서 아른 체를 했다. 그때마다 나는 엄마가 화장을 했는지부터 확인했다. 곱게 화장을 한 날은 바로 달려가고 화장을 하지 않은 날은 머뭇거렸다. 엄마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 주근깨가 자꾸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우와, 너네 엄마 정말 키 크다. 엄마를 발견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때도 왠지 놀리는 것 같아 부끄러웠다. 주근깨도 신경 쓰이는데 키까지 크니 더 튀어 보였다. 그렇게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그 마음을 밖으로 표출했다. 아, 엄마, 제발 화장 좀 하고 다녀. 그 말에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을까는 생각지 않았다. 다 자라서 생각하니 정말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 엄마는 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하기 위해 바쁜 와중에도 언제나 친구들 간식까지 챙겨왔었다. 그렇게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했는데 난 엄마를 부끄러워만 했으니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엄마는 잘난 것 하나 없는 못난 아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애정이 가득하다. 어릴 때지만 엄마를 부끄러워한 내 자신이 더 부끄럽다. 세상에 엄마보다 더 자랑스러운 분이 어디에 또 있을까?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강성문 29 어머니의 청춘이 멈춰버린 나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때부터 어머니는 100일이 가 지난 막내를 포함해 홀로 세 남매를 키워야 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표현할 시간도 없이 어머니는 연약한 몸을 이끌고 밭일과 논일을 다니셨고 땔감도 직접 구해오셨다. 철부지 어린 시절 어머니의 그런 고생을 알지 못했던 나는 친구들과 매번 싸워 어머니의 가슴에 돌덩이를 안겨드렸다. 내가 사고를 치고 어디론가 숨어버리면 어머니가 대신 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혀 용서를 비셨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본 어느 날, 이젠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날 이후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를 돕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작은 땅에서 허리 펼 틈도 없이 부지런히 일해도 별 희망이 보이지 않자 우리들을 데리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도시로 무작정 올라오셨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 며칠씩 끼니를 챙기지 못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하셨다. 하루는 새벽에 막내 여동생이 이유도 없이 계속 울어댔다. 그 바람에 우리가 잠에서 깼고 주인집 아주머니가 와서야 연탄가스갓에 하마터면 모두 중독되어 죽을 뻔했다는 것을 알았다. 밤새 일을 하고 아침에 들어오신 어머니는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이 말을 듣고 우리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우셨다. 이젠 우리가 다 자라 어머니 고생을 대신할 수 있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일을 하신다. 일할 수 있을 때 해야 자식들 덜 고생시킨다고 평생 일을 하셔서 몸이 성한 데가 없는데도 자식에게 짐되기 싫다며 내 밥벌이는 스스로 하겠으니 너희들은 걱정 말고 아프지 말라고 하시는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어머니에게 투영된 건 아마 어머니만이 하늘 어머니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쓰지 못할 스카프 윤인영. 아는 분 중에 수연이 엄마가 있습니다. 중학생인 첫째 딸 수연이와 모범생 둘째 딸, 막내라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셋째 아들을 뒀습니다. 수연이 엄마의 자식 사랑은 남달라서 자식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이해하려 하고 자식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런 엄마 덕에 아이들도 심성이 곱고 예의가 바릅니다. 그런데 첫째 딸 수연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엄마에게 반항을 하고 행동이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행동도 말도 불량스럽게 변했습니다. 용돈이 떨어지면 엄마 지갑에 몰래 손을 대는 일도 빈번히 일어났고 그도 안 될 때는 학교 근처에서 만난 학생들을 폭행해 돈을 빼서 유흥비로 썼습니다. 아빠가 따끔하게 혼을 내고 엄마가 눈물로 사정해도 수연이의 행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도 수연이를 좋지 않게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수연이 엄마는 원래 심성이 착한 아이라며 수연이를 두둔하고 또 믿었습니다. 이후 수연이는 한 폭행 사건에 휘말려 72시간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였기에 부모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수연이 엄마도 함께 봉사활동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수연이와 함께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돌아다니며 소외된 이웃을 돌봤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연이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더군요. 어느 날 수연이 엄마가 스카프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수연이가 생일 선물이라며 줬다고요. 그러면서 스카프와 딸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이 없던 수연이 엄마에게 그 스카프 쓰고 가요. 그러면 비 덜 맞을 거예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사준 스카프가 아까워서인지 아무 말 안 하고 그 비를 다 맞으며 뛰어가더군요. 값비싼 것은 아니지만 속썩이던 딸이 돈을 모아 사준 거니 무엇보다 소중하지 않았을까요? 하늘 부모님께 상처와 고통만 드린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어머니 마음도 저리 기쁘시겠지요. 우리의 작은 정성을 크게 여겨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의 롤모델 최선화. 얼마 전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떤 엄마가 되고 싶냐고요. 저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같은 엄마요. 사실 저희 엄마 같은 엄마가 되기에 전 너무 부족합니다. 엄마처럼 자식을 위해 희생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 롤모델이 여전히 우리 엄마인 건 엄마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조금은 닮지 않을까 해서죠. 홀로 두 딸을 키운 엄마는 억척이었습니다. 포장마차 행상, 분식집 우유 배달 등 여러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중 가장 오래 한 게 우유 배달입니다. 새벽 3시면 눈을 떠 배달을 갔다가 딸들이 학교 갈 시간이 되면 집에 돌아와 분주히 학교 갈 준비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등교한 후에는 다시 아침 배달을 나갔고요. 추운 겨울이면 손발은 찬바람에 다 터서 피가 나고 어느 날에는 몸살로 끙끙 앓아 누웠습니다. 하지만 일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다니는 학교에도 우유 배달을 왔습니다. 엄마가 우유 냄새 나는 옷을 입고 학교에 오면 저는 정말 가슴이 뿌듯하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런 엄마를 좀 부끄러워했죠. 엄마는 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랫동안 해온 우유 배달 일을 바로 그만뒀습니다. 자식이 싫어하는 건 엄마도 싫었던 겁니다. 자식들만을 바라보며 힘든 길을 걸으신 엄마. 전 그런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 또 한 분, 하늘어머니. 언젠가 옥천 고행컴 연수원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감자포대를 머리에 이어본 적이 있습니다. 감자포대의 무게가 느껴지자마자 눈물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팔로 들기조차 힘들었기에 머리에 이었다고도 할 수 없지만 당시의 그 기억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죄의 무게 같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사랑받고 있는데 어찌 어머니를 자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의 롤모델은 언제까지나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두 손. 이향숙. 저희 집은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신문지국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신문 배달 구역과 할 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일어나 일하시는 분은 어머니십니다. 어머니가 4시에 일어나 배달할 신문들을 준비해 주셔야 아버지와 오빠,
제가 각자 맡은 구역의 신문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일은 이게 시작일 뿐입니다. 집안일은 물론 낮에는 논농사와 밭농사까지 하셔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탈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두 손이 너무 많이 저려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바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후 어머니는 치료받고 식사하시는 것 빼고는 온종일 잠만 주무셨습니다.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양손에 강목을 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도 했지만 그간의 피곤함이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동안 양치와 세수, 식사 등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어머니의 손이 되어드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해온 일들을 가족들이 조금씩 분담했습니다. 그런데 분업을 해도 어머니의 일을 대신하는 건 너무 벅차고 힘들더군요. 어머니는 어떻게 홀로 가족들을 다 챙기며 집안일과 농사일, 신문지국의 일까지 하셨을까요? 엄마의 손이 고장날 때까지 그 고생을 몰랐으니 참 저도 무관심했습니다. 엄마의 손이 다 낫자 다시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까지 몰아서 할 요량이었는지 더욱 쉴 새 없이 두 손을 놀리셨습니다. 가족들이 분업을 해도 벅찼던 일을 어머니는 혼자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자신보다 가족들을 위해 아끼지 않았던 손은 굳은 살로 울퉁불퉁 마디가 굵어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잘 펴지지도 붙지도 못하는 오리발같이 되었습니다. 그 손을 잡으니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모든 희생을 하면서도 사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가련한 어머니의 삶이 떠올라 가슴이 아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죄짓고 이 땅에 내려온 자녀들을 위해 쉼 없이 두 손 모아 기도하시는 하늘어머니의 아픈 세월이 생각나 또 가슴이 미어집니다. 덜 아픈 손가락. 조은영.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옛말이 있지만 6남매 중 둘째인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엄마의 좋은 점을 닮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불같은 성격을 닮은 저는 엄마와 자주 부딪혔고 혼도 많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엄마에게 저는 덜 아픈 손가락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엄마는 웬만한 남자들과 싸워도 지지 않을 만큼 대장부 같았는데 그런 엄마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병이었습니다. 제가 임신 7개월 때 엄마는 유방암 4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술만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암이 재발되어 결국 제 곁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너무도 늦게 엄마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영이 저게 성질은 저래도 잔정은 제일 많은 기라. 저게 나중에 커서 꼭 아들 노릇할 기라 카드만 참말로 위안이 된다 아이가. 내는 은영이 걱정은 하나도 안 한다. 동생들을 통해 이 말을 듣고 엄마와의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고속도로에서 아주 큰 교통사고를 목격하고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 6남매 모두에게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진정해라. 엄마는 괜찮나?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엄마, 지금 운전하지 말고 휴게소에서 따스운 커피 한 잔 먹고 쉬었다가 운전해라. 알았지? 절대 지금 운전하지 마라. 매번 모진 말로 엄마의 가슴에 상처만 남긴 못된 딸이었는데 엄마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가장 큰 위안이 되었다는군요. 엄마에게 둘째란 깨물어도 덜 아픈 손가락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흐뭇하게 믿고 지켜보는 손가락이었던 겁니다. 사실 엄마는 저희 모두를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의심한 건 언제나 저였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깨달은 지금 뒤늦게 용서를 빕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 이경래. 친정에 모이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합니다. 6살 때 집을 나가 영영 잃어버릴 뻔했던 제 얘기는 빠지지 않는 단걸맨이죠. 아이고, 그때 생각만 하면 아찔하대. 못 찾았으면 어쩔 뻔했노. 아직도 엄마는 그때만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지금은 대구에 살지만 그때는 서울 정릉 말레골이란 곳에서 살았습니다. 1970년대 후반 정릉은 서울이지만 약간 시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은 삼촌들이 놀러와 함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자 삼촌들은 장난삼아 제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야. 네 친엄마 지금 빨래골에서 기다리고 있어. 하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다 그렇듯 저도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친엄마를 만나겠다며 몰래 집을 나갔습니다. 한참 길을 걷다 보니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군요. 길을 잃고 울던 저를 경찰 아저씨가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아빠 이름 아니? 사는 곳은? 당황한 가운데서도 부모님 이름은 대답했지만 주소는 잘 기억이 안 났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던 때가 아니라서 부모님의 이름만으로는 집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날이 어두워지니 무서워서 눈물만 났습니다. 울다 지쳐 졸음이 쏟아질 때쯤 파출소 문을 열고 아빠가 나타났습니다. 하루 종일 근처 파출소를 돌며 저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아빠 품에 안겨 저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고는 조그만 것이 어디를 혼자 나갔느냐며 혼을 냈습니다. 하지만 목이 쉬어 잘 나오지 않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알았습니다. 제 걱정에 많이 우셨다는 것을요. 지금은 추억이 된 이야기네요. 그런데 하늘 어머니는 아직도 애타는 심정으로 자녀를 찾으십니다. 어서 빨리 하늘 형제자매 다 찾아 함께 웃으며 그땐 그랬었노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자식 때문에 흐르는 눈물. 김혜진. 저는 7달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젖병도 잘 빨지 못할 정도로 약했습니다. 늘 배고프다며 울기만 했다고요. 다른 아이들 같으면 인큐베이터 속에서 몇 주 더 있다가 나올 텐데 어머니는 연약한 저를 안고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인큐베이터를 사용하는 금액이 너무 비싸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에 온 어머니는 빽빽 울어만 대는 저를 안고 날마다 함께 울었다고요. 가난 때문에 아이를 힘들게 한 것 같아 죄책감이 한없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약하기만 한 저 때문에 어머니는 잠시 쉼도 얻지 못했고 편안한 식사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저를 업고 다녔다지요. 그렇게 해서 제가 첫 돌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잔치상 앞에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장담 못한 아이의 생명이 그때까지 붙어 있었으니 왜 아니겠습니까? 그 후로도 어머니는 제 생명이 온전해질 때까지, 아니 건강해질 때까지 잠시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살리고자 한 어머니의 강한 의지가 결국 저를 살려낸 거지요. 하지만 순탄치 않은 사춘기를 겪으며 어머니의 희생과 눈물을 먹고 살아난 것을 잊고 그 가슴에 비수를 거침없이 꽂았습니다. 그때까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그게 다 어머니의 탓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워 담지 못할 말을 하고 말았지요. 그때 죽게 내버려두지 왜 날 살렸어? 미안하다. 어머니는 강하게 쏘아대는 제게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어머니께 모질게 했던 저도 이제 엄마입니다. 돌아보니 저는 나쁜 딸이었습니다. 당신의 몸을 살라 제 생명을 살린 어머니에게 어찌 그리 대했는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태껏 단 한 번도 제게 나쁜 딸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희생에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행복하게 살면 그게 보답하는 거야. 어머니의 그 말에 가슴이 더 아픕니다. 어머니, 당신의 사랑을 늦게 깨달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낯선 아주머니 전소라. 소라야, 소라야, 엄마 왔어. 엄마 기억나? 양손 가득 선물 보따리를 들고 낯선 아주머니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3살. 어린 제게는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지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를 뿐더러 제게는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알았습니다. 제가 엄마라 불렀던 분이 할머니이고 낯선 아주머니가 엄마라는 것을요. 제가 태어났을 때 집안 형편이 많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저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서울로 일하러 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엄마는 딸이 옹알이 하는 것조차 듣지 못한 채 서울로 가서는 많은 날들을 눈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빚덩이 같은 자녀가 눈에 밟혔을 테니 왜 아닐까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제 앞에 나타난 엄마였는데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엄마를 뒤로 한 채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당신을 못 알아보는 딸을 채근하지 않고 천천히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문이 열릴 때까지 언제나 미소 지으며 기다려줬습니다.
내가 날 처음 엄마라 불러줬을 때 그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엄마에게는 그날이 그렇게 감격스러웠던가 봅니다. 엄마에게 그날은 잃어버린 2년의 시간을 다시 찾은 날이었다고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딸을 잠잠히 기다려준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의 일생, 윤미라. 친정엄마는 20살에 결혼해 저희 3남매를 낳았습니다. 가난한 살림을 이끌기 위해 공장 일을 했는데 작업량이 많은 날은 예정된 퇴근 시간보다 한참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손에는 빵과 우유가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철없는 자녀들은 피곤한 엄마보다 그 빵과 우유를 반겼고 조금이라도 빵을 더 많이 먹기 위해 욕심을 부렸습니다. 크림빵을 가지고 온 날은 크림이 많은 쪽을 먹겠다고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커서야 그 빵이 엄마가 야근할 때 받는 간식임을 알았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배고픔도 참고 그대로 집으로 가져오신 거지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가 기억납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엄마가 학교로 오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약속대로 학교에 왔는데 이웃집 아주머니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혀주면서 정작 엄마는 외출복 한 벌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엄마의 고생을 알기에 철없이 엄마에게 투정을 부릴 수도 갖고 싶은 것을 사달라 떼를 쓸 수도 없었습니다.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 속에서 이악 물고 일해온 엄마 덕에 저희 3남매는 무사히 잘 자라났지요. 이젠 저희도 장성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건만 웬일인지 엄마는 아직도 여유를 즐기지 못합니다. 어쩌면 여유 즐길 줄을 모르시는 건지. 오늘도 엄마는 일을 나갑니다. 그게 엄마의 숙명인 것처럼. 평생 자녀 위에 사는 게 엄마의 일생이라는 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집을 떠나지 못한 이유. 신선향. 엄마는 6.25가 일어났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깊은 산골에서 7남매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엄마의 꿈은 도시로 나가 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꿈과 상관없이 시부모와 시동생들이 줄줄이 있는 농촌으로, 그것도 장남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대가는 시동생들이 하나둘 출가하면서 바닥이 났고, 그 사이 우리 새남매도 태어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아들만 있는 집에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딸이 하나면 사랑을 많이 받는 게 보통인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딸에 대한 엄마의 사랑은 좀 혹독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게 밥 짓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상을 차리고 반찬 만드는 방법 등을 가르쳤거든요. 엄마가 농사뿐 아니라 근처에서 식당 일까지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를 향한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부모님이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집안일을 도운다며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친구에게 가난한 집안 형편을 들켜버린 것만 같아 창피했거든요. 그날부터 엄마에 대한 불평이 더욱 늘었습니다. 이후 집안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1년 사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타지에서 일하던 아버지도 끼니를 술로 대신하다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망가진 겁니다.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든 수발을 들며 아빠의 병간호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을 키우고 집안 살림을 했습니다. 엄마의 고생을 눈으로 다 보면서 저희들은 엄마의 눈치만 살폈지 그 힘겨움을 함께 나눌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이 8년 넘게 이어지던 어느 날입니다. 명절을 맞아 친척들이 둘러앉았는데 그때 엄마가 절규 비슷하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루에 골백 번도 더 집에서 도망치고 싶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때 처음 엄마의 눈물을 봤습니다. 친척들도 엄마의 반응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엄마를 도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엄마의 말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집을 나가버리면 향이 저거 혼자 고생할까봐. 치열한 고통 속에서도 엄마를 붙들었던 건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자신처럼 힘들게 살까봐 엄마는 고통 속에서도 참고 버텼던 겁니다. 엄마의 마음을 알아버린 그해 명절은 서늘한 바람보다 더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따갑도록 아팠습니다.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던 엄마. 그래서 한없이 원망만 했던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엄마가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야윈 엄마를 보니 자식은 부모의 살을 먹고 산다는 말이 사실인가 봅니다. 엄마의 인생을 뒤늦게 이해한 딸이 고개 숙여 용서를 빕니다. 자식이 알아주면 고맙지. 김서진. 귤이 21개니까 너랑 나랑 10개씩 나눠 갖고 남은 하나는 반으로 가르자. 초등학생 때 엄마가 귤을 사오면 언니와 나는 귤 개수를 센 후 칼같이 나눴다. 엄마 몫은 전혀 생각지 않은 채. 가끔 엄마가 서운한 기색을 했지만 엄마의 기분은 안중에 없었다. 사춘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엄마는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좋은 것을 해주기 위해 힘을 썼지만 난 부자인 친구를 부러워하고 엄마보다 젊고 세련된 친구의 엄마를 더 좋아했다. 엄마의 희생과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온 건 타국 생활을 하면서다. 엄마와 떨어져 2년 동안 지내며 모든 것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다. 요리, 빨래, 청소. 처음에는 나 혼자 산다는 생각이 기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가 티 안 내고 수십 년 넘게 해온 일들이 정말 버겁고 힘든 거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엄마가 당연하게 했던 일이 사실 당연한 게 아니었다.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해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엄마, 나 키워줘서 고맙고 엄마가 내 엄마라서 좋아. 정말 감사해요. 그러자 수화기 건너편에서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니까 당연히 해야지. 자식이 알아주면 고마운 거고. 엄마는 울먹이며 당연한 것에 고맙다고 말해줘서 더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못해준 게 많아 미안하다고 했다. 통화를 마치고
자식이 알아주면 고마운 거고 하던 엄마 말이 계속 생각났다. 진정한 효는 엄마가 나를 위해 살아온 세월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임을 알았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기억하자고. 그리고 영원히 감사하자고. 닭이 독수리를 이길 때. 곽지원. 초등학교 6학년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시골 큰할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시골에는 여러 열매나무들이 있었는데 사촌 오빠가 능숙하게 사과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따서 저와 동생들에게 줬습니다. 사과를 먹고 한참을 정신없이 뛰노는데 할머니가 점심을 먹으라며 불렀습니다. 배가 고팠던 차였기에 신나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매달고 있는 감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그때 11살이었던 바로 밑에 동생이 말했습니다. 나도 오빠처럼 나무에 올라가서 감 딸 수 있을 것 같아. 8살인 막내 동생은 보기 무섭다며 바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생이 딴 감을 먹을 요량으로 나무 밑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가 부러졌고 동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감나무 가지는 사과나무 가지처럼 단단하지 못하다는 걸 저희는 몰랐습니다. 동생은 동네가 떠나가게 울어댔습니다. 그 소리에 엄마가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엄마는 동생을 보고는 제 등을 찰싹 때렸습니다. 언니가 돼서 동생을 말려야지. 그걸 쳐다보고 있어? 어떻게 너한테 동생을 맡기겠니? 그러고는 동생을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갔습니다. 너무 서러웠습니다. 사고 친 건 동생인데 왜 내가 혼나나 싶어 점심도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아까 본께 네 엄에 혼이 빠지게 뛰가더라. 엄의 말은 이자삐라. 할매가 잼난 얘기 해줄게. 할머니는 우는 제 곁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매 어렸을 때 닭이 독수리를 이기는 걸 본 적 있대. 새끼하고 마당에서 모이를 쪼아먹던 닭이 미친 듯이 파닥이며 소리를 치는 게 아이가. 보니 독수리가 위에서 빙빙 돌고 있는 기라. 내도 독수리가 무서워 마루기 등 뒤에 숨었지. 어미닭이 소리를 계속 치니 새끼들이 다 그 품으로 들어가더라. 독수리의 공격에 닭도같이 쪼아대며 덤비는데 피가 뚝뚝 떨어져 다 죽겠다 싶었지. 나중에 울어매가 그러대.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매는 지 새끼 살리는 데는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다고. 네 어매도 마찬가지대. 서럽다 하지 말고 이따 어매 오면 동생은 괜찮은교 캐라. 알았지? 그리고 할머니는 다 식은 국을 다시 데워 점심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석고붕대를 한 동생과 엄마가 왔습니다. 엄마는 힘이 다 빠졌는지 방에 들어가 누웠고 한참 후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너희 3명 키우는 것도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옛날에는 10명씩 어떻게 키웠나 모르겠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엄마가 지금까지도 아이를 돌보십니다. 손주들이 해마다 1명씩 늘어나 대신 봐주고 계신 겁니다. 허리 디스크에 몸도 성치 않지만 자식들 고생하는데 손 놓고 볼 수 없다고요. 엄마 모습에 어릴 적 할머니가 해줬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자식들 몸 상할까 늘 노심초사하는 우리 엄마가 병아리 살리려 독수리에게 달려들던 어미닭 같더군요. 엄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녀 걱정이 가장 먼저인 어쩔 수 없는 어머니인가 봅니다.
아빠가 안 계실 때의 세상. 박영민. 어느 봄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가 많이 아프다고요. 전화를 받고 바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몇 년째 암투병 중이었기에 몸이 더 안 좋아졌나 하는 생각만 가졌지 위독하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빠가 산소호흡기에 생명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이제 아빠와 헤어질 시간이 됐구나 싶었습니다. 아빠는 저를 보고는 일은 어쩌고 왔느냐며 걱정했습니다. 몇 시간 후 언니가 도착해 아빠를 붙들고 올 때도 아빠는 나는 괜찮으니 피곤할 텐데 쉬라며 언니 걱정을 했습니다. 그날 아빠는 자식들을 모두 보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빠를 떠나보낸 슬픔에 한없이 울기만 하던 저는 그제야 엄마가 생각나 찾았습니다. 엄마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병원 수속을 밟고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손님을 만나느라 정신이 없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우리들 마음 아파할까봐 슬픔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엄마는 아빠 몫까지 당신이 다 하리라 마음먹었나 봅니다. 험한 일 한 번 해본 적 없던 엄마가 택시 운전을 하기 시작했고 점점 강한 분으로 변했거든요. 역시 엄마는 강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계실 때와 안 계실 때의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고요. 저는 세상이 똑같지 뭐가 다르겠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세상이 너무 달라 보인답니다.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처있던 울타리가 걷어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 엄마가 더 강해져야 했답니다. 엄마도 겁이 났지만 더 강한 사람처럼 보이려 거친 택시 일을 일부러 택했다고요. 엄마는 언제 어디서나 아빠 생각이 많이 난답니다. 좋은 풍경을 볼 때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요. 아빠 자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제야 엄마가 아빠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는 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생각했었기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 아픔과 슬픔만 생각했던 지난 시간, 엄마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기댈 곳이 사라진 세상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엄마에게 위로가 되는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